자, 무너져가는 기업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야 할 때,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치열한 법적 격전지, 법인 회생과 조세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한 판례들로 얽혀있긴 한데 제가 아주 명확하고 핵심만 짚어서 해설해 드릴 테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생존과 세금의 충돌부터 책임 소재, 청구서 조정, 징수 우선순위 갈등, 그리고 마지막 환급과 충당까지 흐름을 따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생존이냐, 세금이냐, 그 충돌의 현장이죠. 여러분,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마당에 세무서도 일반 은행이나 거래처랑 완전히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을까요? 에이, 설마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조세 채권, 그러니까 세금은 이 회생 과정에서 정말 독특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특권을 가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46번 각주 내용을 한번 타임라인으로 쫙 펼쳐볼까요? 세금 납부 의무가 정확히 언제 확정됐느냐, 이게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넣습니다. 만약 회생이 시작되기 전에 세금이 매겨졌다? 그럼 이건 그냥 우선권 있는 회생 채권 정도예요. 그런데 회생 절차 개시 후에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공익채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레벨업을 하거든요. 심지어 회생이 실패해서 파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회생 채권이었던 것들도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재단 채권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시간표가 곧 권력인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책임의 소재 파악입니다. 결국 이 남은 세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 즉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회생 개시를 기점으로 쫙 갈라진다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회생 개시 전, 그러니까 책임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주주가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회생 절차가 딱 시작되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가 아니라 관리인한테 싹 넘어가 버립니다.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주들은 새로운 제2차 납세 의무에서 쏙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정교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그럼 기존 회사를 쪼개서 깨끗한 새 회사를 만들면 세금 빚에서 도망칠 수 있겠네? 안타깝지만 어림없습니다. 여기서 연대납세 의무, 제가 쉽게 예비납부자 규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등판하거든요. 회생 중에 새 회사를 차려봤자 옛날 세금 빚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새 회사는 망해가는 원래 회사의 세금을 같이 내야 할 끈끈한 아주 질긴 연대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원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법인세법이랑 국세기본법에 아주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심지어 회생계획 자체에다가 새 회사가 조세 채무 승계해라 이렇게 박아넣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국가의 조세 징수 레이더망은 회사를 쪼개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쓱 피해갈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안 봐준다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청구서 조정. 자, 그럼 세금을 합법적으로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파산이라는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빚이 어느 정도 재조정됐을 때 과연 회사는 그 무시무시한 세금 청구서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할까요? 다행히 숨통이 틀 길이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말이 참 어려운데 제가 이 3단계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법원이 그래 회생 계획대로 빚 탕감해줄게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둘째, 과세당국은 이 빚 탕감 사건을 예전 세금 계산을 뒤엎을 수 있는 합법적인 후발적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셋째, 그럼 납세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원이 내 빚 줄여줬으니까 예전에 신고했던 세금 기준액도 너무 높은 거잖아요. 다시 계산해서 깎아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문 텍스트가 바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 처음 세금을 신고할 때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둔 게 이 자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생계획 덕분에 빚이 면제됐다면 명백히 세금 계산의 기초가 달라진 거니까 세무서에 자, 내 청구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징수 우선순위의 갈등입니다. 이제 이번 해설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세무서의 압류 무기와 회생을 돕는 공익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생존 게임이죠. 솔직히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금이 무조건 1순위 아니야? 국가가 걷어가는 건데 국세징수법만 보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회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선 이 무적의 공식이 와장창 깨집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금이 일반 빚보다 앞설 수는 있어도 기업이 숨쉬게 만들어주는 산소호흡기, 즉 공익채권 학계에서는 절대로 새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2012년 대법원 판결문, 이게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죠.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조세우선권을 내밀어도 미안하지만 공익채권보다는 먼저 가져갈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국세청의 브레이크 없는 권력에 급제동을 걸고 회생 절차를 지켜준 아주 속 시원하고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정산의 마법, 환급과 충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싹 다 번역해 드릴게요. 기업이 세금을 낼 것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환급금도 있을 때 이걸 서로 퉁치는 기술입니다. 왼쪽은 민법상 상계, 오른쪽은 조세환급금 충당인데요. 퉁친다는 건 똑같은데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일반 상계는 우리 이거 퉁치자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세금 충당은 세법 공식에 따라서 세무서가 그냥 직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이에요. 상계는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즉 소급해서 효과가 나는데 세금 충당은 그 행동을 한 날부터 앞으로만 효과가 생깁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회생 중에는 일반 상계가 꽉 막혀 있어도 세금 충당은 특별하게 쏙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화면의 원문이 그 오묘한 차이를 기가 막히게 짚어줍니다. 자료에서 민법 제493조 제2항을 파고들면서 세금 충당에는 상계 같은 소급효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세무서가 너희 낼 세금이랑 받을 돈 오늘 퉁칠게 라고 선언해도 그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환급금 반환 의무를 아예 없던 일로 지워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법적 해석이죠. 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대법원은 결국 국세청에 세금 충당을 특별한 예외로 슬쩍 눈 감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납세자랑 과세권자 모두 편하니까요. 채무자회생법이 아무리 마음대로 퉁치는 걸 막고 있어도 국가가 세금 편하게 걷으라고 특별히 만들어둔 국세기본법상의 충당규칙까지 틀어막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회생이라는 깐깐한 룰 속에서도 세금은 결국 자신만의 VIP 통로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치열한 법적 공방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보겠다고 만든 회생 절차 안에서 유독 국세청에게만 이런 다양한 예외와 특권을 주는 것. 과연 이건 다른 채권자들의 희생을 깔고 앉은 기울어진 운동장일까요? 아니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일까요? 단순한 법률 상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